33쪽에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단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연속, 석세션, 잇따름. 이거는 지금 이 챕터가 무기체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체들의 세계에도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물질 세계에서도. 그건 우리가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단계에서 알갱이가 물에 다 녹는 단계로, 그러니까 뭔가가 흘러간 거잖아요. 무기물의 세계에도 어떤 잇따름이 있는데 뒤에 계속 보시면 고립된 개들에 대한 우리의 추론이 그 개들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부채 모양으로 한꺼번에 펼쳐질 수 있으리라는 암시를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그래도 이 역사는 마치 우리의 지속과 유사한 지속을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우리의 지속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시간은 이렇게 공간적인 차원으로 양화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심리적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데 요 지점이 베르그손에겐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근데 실론에서도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객관적이라는 방식으로 양화, 공간화 해가지고 쫙 일정한 단위에 의해서 늘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론에서 뭘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냐면 이제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요거 두 개 비판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유 얘기를 하면서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요거 두 개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창조적 진화에서는 기계론, 요게 말하자면 목적론, 이렇게 대응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왜 자유를 시간의 문제, 시간의 관점 속에서 사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실론을 이해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결정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앞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앞의 원인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앞에 거가 뒤에 것의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끔 작용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 결정론에서는 자유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앞에 인과에 의해서 뒤에 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유의지론은 뭐예요? 아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었다.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한 거다. 그럼 그때는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거죠. 자, 결정론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결정론이야말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인과의 관계로 보는 거죠. 과거의 것들을 알 수 있다면 다음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그러니까 결정론은 예측도 가능하겠죠.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만 알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기계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이렇게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시간을 이 연속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는 언제나 원인이고 우리가 배운 지속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가 상호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는 현재에 의해서 행위하고 있는 현재에 의해서 매번 그 자체가 뉘앙스가 바뀌는 역동적인 변화 자체 아닙니까? 과거는 원인으로서 이렇게 딱 어딘 공간에 결정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과거와 원인을 이렇게 원자처럼 보는 이미지를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결정론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언제나 과거를 원인으로 결정된 거라면 그 현재를 원인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어떻게 인간의 행위와 인과의 문제를 이렇게 공간화하는가,
점점으로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 결정론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가 자유의지론인데, 자유의지라는 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걸 선택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왜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했어?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 지점으로부터 마치 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과는 무관하게 선택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론도 자유의지론도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둘 다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선택이 이루어지는 걸 현재라고 부른다면, 이 현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과거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한편으로 이 선택이 과거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뚝 이걸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 전체 앞에 있었던 그 시간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둘 다 사실은 시간의 문제를 자유를 사고할 때 이 시간의 문제를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베르그손은 자유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지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창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어떤 시간 속에서 운동해 왔는가와 무관하지 않은, 않은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시간 속에서 왔는가에 의해서 그 전체 시간과 관계하면서 행위를 하는 거죠. 전체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자유는 이 행위가 만들어내는 어떤 창발성, 창조, 베르그손이 말하는 창조, 어떤 차이 이거지. 근데 그것 자체가 이 지속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지속과 무관하지 않고 여기에서 행위한다고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의 전체 뉘앙스를 바꿔주는 어떤 것으로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지속의 관점에서 사고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행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거를 선택한 거다라고 기계론적 인과나 자유의지로 환원하는 것은 모두 이 지속이라는 문제를 다 배제해 버리는 거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로 환원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인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원한 좋은 게 일어나면 내가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좋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서는 그 결과를 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원인하고 짝짓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인과를 설정하는 것도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과 엮느냐도 약간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베르그소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다 행위잖아요. 즉각적으로 행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정말로 숙고할 수 있느냐,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살아온 이 전체 시간이 나의 지금의 이 행위, 내가 겪는 뭔가의 원인이라면 그 전부가 다 원인인 거지. 그 중에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원인이 아닌 걸로 이렇게 뭐 유리알 고르듯이, 구슬 고르듯이 몇 개 원인이 되는 구슬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인과를, 내가 슬픈 건 나를 슬프게 한 것 때문이야, 이런 방식으로 인과를 짓지 않는 숙고, 주의 깊은 사고,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지금 내가 겪는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행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사건을 연기 조건 속에서 본다는 게 많은 원인을 통해 본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응? 연기 조건 속에서 본다는 건 그것이 실체적인 게 아니라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조건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을 만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쁘다, 이건 좋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계속 영원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실체화하고 상을 만들어서 그 상으로부터 감정들을 계속 비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언제나 그것을 나타나게 한 조건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행위 패턴, 나의 생각이 습관적으로 이건 불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근데 그 연기 조건 속에서 이거는 결국 뭐 나의 업이구나라든가 전생에 이런 인연 조건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결실을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는 지금 일어난 것의 원인이 바로 앞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가 이게 이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과가 그러니까 인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인연 조건이 무르익으면 그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열흘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이제 이숙, 다르게 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숙이라고 하는데, 인과가 되게 그래서 복잡해요. 내 지금 현생의 행위 다음 생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벌을 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 가는가? 그거는 지금의 생이라는 시간에 국한해서 보니까 얘는 나쁜 짓을 했지만 행복하게 살다가 갔다, 이런 식의 인과로 보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한 행위 어떻게 익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게 결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인과라는 건 예를 들면 훨씬 더 이 정말 우주적 지속 속에서 파악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건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불행한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욕을 했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 쟤는 나쁜 애야 라고 반응할 때 이 반응 자체가 또 다른 과거가 되죠.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뭐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았어. 그래서 나에게 욕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마음을 내 가지고 저들이 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업을 짓지 않기를 바래.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욕을 먹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욕을 한 상을 차려가지고 나한테 누군가가 준다. 밥 먹지 말라고. 그거를 먹고 자기가 막 이제 그런 안 받으면 욕을 안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욕을 한 사람의 욕의 밥상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을 한 사람의 그 업도 내가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숙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지금 행위하는 것이 과거를 또 다르게 물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지. 인과를 많이 적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뿔의 밑면에 도달한다는 건 더 많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숙고한다는 게 많은 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야 뭐 다 많죠. 오만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근데 오만 생각을 한다는 게 숙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다 자유의 문제를 지속 속에서 사유하지 못하고 공간에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언제나 결과의 관점에서 원인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 한 모든 것들을 얘가 대학에 합격하는 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얘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지. 근데 만약에 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언제나 그냥 결과에서 임의적으로 갖다가 그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 발생한 것을 그 발생한 것의 조건과 더불어서 사고할 것인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생, 뭐 생성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베르그손에겐 지속의 문제랑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은 무에서 갑자기 뭐가 뾰로롱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발생이라는 것도 갑자기 앞에 거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또롱 하고 우리가 인과를 계속 연쇄적으로 따져 묻는 것처럼 발생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공간화하는 거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성은 공간화하는 작업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그랬죠. 그게 자기가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거를 바라볼 때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3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설탕물 한 컵을 만들려고 한다면 서둘러도 소용이 없고 설탕이 녹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 작은 사실이 알려주는 바는 뭐냐? 왜냐하면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물질계의 전체 역사가 공간 속에서 단번에 펼쳐질 때조차도, 그러니까 설탕이 점점점 눈에 안 보이는 방식으로 물 분자와 용해되는 거 아닙니까? 용해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갱이가 만약에 1cm다 그러면 1cm가 0.9, 0.8, 0.7 이렇게 점점 녹아드는 어떤 잇따르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탕 알갱이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이 연속적인 변화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되게 수학적 시간이죠. 알갱이가 1이었다가 0.9, 0.8 이렇게 되는 것, 뭔가 이 연속적인 것들이 차근차근히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에서도 무한을 생각하잖아. 무한히 분할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이 물 분자에 용해된다는 것도 설탕 알갱이를 무한히 분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 이거는 그런 수학적 시간은 아니다.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라는 건 대단히 이게 심리적인 차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조바심, 그러니까 이 베르그손에게는 시간의 문제는 그래서 언제나 정신의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이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관적인 건, 객관적인 건 있지만 지가 느끼는 대로야,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그 앞에 있었던 것과의 어떤 지속적인 침투, 기다림이라는 건 뭡니까? 설탕을 이제 막 넣고 설탕이 다 녹기까지만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 설탕을 이제 막 넣고 빨리 녹았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5분 동안 계속 심리 상태가 변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나의 조바심, 즉 마음대로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는 나의 고유한 지속의 목과 일치한다. 그것은 더 이상 사유된 것이 아니라 체험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은 그 체험된 시간이라는 거지. 체험된 시간.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닌가? 한 컵의 물, 설탕, 그리고 설탕이 물에 녹는 과정, 이건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내 감관과 지성이 그것들을 전체로부터 분리할 때, 이 전체는 아마도 의식과 이 전체라는 게 지속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속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간에 늘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이 정신의 변화.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시간이 이 의식의 끊임없는 흐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시간을 시계적인 것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지속이라는 건 앞에 의해서 뒤에 게 발생하는 동시에 뒤에 거에 의해서 앞에 것이 또 계속 침투되는 이런 끊임없는 차이와의 과정, 계속 차이가 발생하는 연속적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물질의 차원에서 그냥 어떤 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이거만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의 기다림으로서의 시간인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이 체험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표상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체험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건 체험적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34페이지 아래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물질이 기하학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고립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이게 고립 가능하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뭔가 고립 가능한 체계, 그러니까 기하학적이고 지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을 체험하진 않아. 설탕이 물에 스며들 때 설탕이 그 시간을 체험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이거는 물질 자체가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환되는 거야. 이것도 그 잇따름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시간을 체험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기억에서도 물질의 세계는 사실은 계속 영향을 받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얘네들에게는 앞의 것이 지금 속으로 침투하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이 또 과거로 침투하는 이 상호 침투적 시간성이 있을까? 물질이라는 건 그냥 상호 영향을 받는 그 순간만 있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것도 시간 속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베르그손은 지금 시간을 모든 것에 주어진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의식에 직접 주어졌다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판단한다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 자체가 끊어지면 안 돼. 그게 사유의 조건이잖아요. 인간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 지성이 본능으로부터 분기에 나왔는가. 어떻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분기에 나왔는가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앞에 부분은 우선은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이 뭐가 다를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나의 이 지속이라는 게 설탕물의 물질적인 어떤 잇따름의 변화와 이게 꼭 일치하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설탕이 물과 만나서 설탕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이제 우리의 체험된 시간성이 거기 덧붙이고 있는 거야. 설탕이 물에 녹는 건 그냥 설탕이 분해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기계적이라는 거를 이제 고립 가능한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계적인 설탕물이 만들어지는 거기에 이 우리의 체험된 시간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35페이지에 35페이지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여섯째 줄에 고립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가장 멀리 있는 행성 너머로까지 열과 빛을 복사하고 행성들한테 그것들을 또 다 영향을 미치고 태양과 우주의 나머지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적인 개도 고립되어 있지 않지만 물질적인 개는 그 연속을 지각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얘네들에게 시간의 체험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랫단락에 우주는 지속한다. 우리가 시간의 본성을 심화시켜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지속이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속의 문제를 이제 전체 이 우주로 확장시켜서 어떻게 무생명과 생명이 분기하고 어떻게 생명은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분기를 낳는가 이제 그 과정을 진화론 당시의 진화론적인 것과 이렇게 성과를 이어받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베르그손의 기획이다. 그래서 지속이
발명과 형태의 창조,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지속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이. 그 분기를 만들어내주는 건 차이라는 거죠. 그걸 창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시면 유기체들, 이제 무기체들은 그렇고, 그러면 생명체도 무기체하고 똑같은 걸까? 문제가 조금 더 여기서는 복잡해지죠. 그래서 뒤에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이건 얘기한 거니까 38페이지에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생명체는, 그러니까 앞에 무기물들은 경향적으로 좀 이렇게 고립된 체계를 유지하는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면, 생명체는 얘네들은 뭐냐면 이 말이 이제 되게 재밌어요. 자연 자체에 의해 고립되고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자연 자체에 의해 고립되고 닫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 생명체는 상호 보완하는 이질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함축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근데 그것은 개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체라는 말 자체가 인디비주얼이잖아요. 인디비주얼하다는 거는 디바이드 할 수 없다는 거죠. 개체라는. 그러니까 물질은 고립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도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개체성을 향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물질은 근본적으로는 그냥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건 나야, 이런 거에 갇히진 않죠. 우리가 뭔가 고립된 개를 형성한다는 게, 우리 인간이 우리를 생각하듯이 나는 나야, 나 아닌 것이 더 저 바깥이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인디비주얼한 거잖아요. 인디비주얼리티가 개체성, 뭐 개인성 이렇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렇게 이게 자아성으로 자기의 한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완결성 속에 이렇게 머무는 경향이라 그럴까? 그게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안에서 거기 자연 자체에 의해 고립되고 닫혀 있다, 이 말은 생명체는 이미 생명체의 고유한 운동 속에서 자기의 전체성을 전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물은 그런 게 경향성으로만 존재하지만 생명체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질 수가 없어요. 개체라는 건 아무리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도 똑같은 나무 두 그루는 없잖아요. 그게 개체인 거죠. 그 개체성은 무한한 정도를 포함하고 그 아래 중간 부분에 이제 우리가 유기적 세계에서 개체와 개체 아닌 걸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제 왜 그러냐면 개체성은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다른 것을 필요로 하면서 자기를 변이시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한한 정도를 포함하며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생명적 속성들은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않으며 언제나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37페이지 맨 아래서부터 다시 보세요. 이제 생명체하고 무기물하고는 같을까? 뭐가 다를까? 다르다면?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물질을 고립된 물체들로 세분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은, 무기물은 무한히 쪼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논의 역설처럼 왜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냐면 이 선을 무한히 쪼개는 분할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었죠. 물질을 고립된 물체들로 세분하는 것, 이게 무한히 쪼갠다는 거예요. 무한히 쪼개는 것은 우리의 지각의 상대적이고, 질점들의 닫힌 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의 상대적인 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저거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지각과 과학에 있어서 상대적이야.
그 말이. 응? 그런데 지금 뒤에 얘기 나오는 건 근데 생명체는 자연 자체에 의해 고립되고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체가 자연 자체에 의해 고립되고 닫혀 있다는 것은 생명체를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주는 건 그건 자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연의 자연스러운 운동 속에서 이건 우리의 지각의 무슨 상대적이고 과학이 그렇게 규정하는 거고 요건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 뭐 이건 분할할 수 없어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게 이제 진화의 과정이죠. 진화의 과정에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계속 다른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실현해 가는 그러나 그 자체는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개체야. 이런 의미에서 고립되고 닫혀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생명체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앞에 위에말하고 아랫말하고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 위에 거는 개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제 그 개체가 그런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생명체 생명적 개체는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그 개체를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는 공간에다가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다? 상태가 아니라 경향들이다. 이 텐던시. 그러니까 이 개체를 다른 것과 구분되는 명확한 윤곽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베르그손은 생명체들을 거기에 나오는 경향들로 봅니다. 텐던시.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무엇인가로 되어가고 있는 경향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개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디비주얼이라는 말대로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닫혀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옆에 페이지에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줄에 개체성은 개체화하는 경향이 유기계 곳곳에 현존한다고 해도 그것은 또 생식의 경향과 도처에서 경쟁한다. 지금 이 말도 왜 개체화의 경향은 뭐고 생식의 경향은 뭐지? 자, 그 아래 개체성이 완벽하려면 유기체의 어떤 부분도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는 살 수 없어야 한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생식은 불가능하게 돼. 그러니까 개체성이 완벽하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인간은 반을 쪼갠다고 나눠서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전체성을 이루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기체로서의 개체성이 완벽하려면 부분이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 혼자 독자적으로 살고 이럴 수가 없어야 돼요. 돌은 쪼개도 돌이잖아요. 근데 유기체는 쪼개면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생식을, 그럼 생식은 어떻게 해야지? 유기체의 생식은? 돌이 생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돌은 그냥 쪼개면 되죠. 큰 돌을 쪼개면 두 개의 돌이 되고 두 개의 돌을 또 쪼개면 네 개의 돌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기체가 생식하는 방식은 그렇게 쪼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 단순한 생명체의 단계에서는 쪼개면 두 개가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 근데 어쨌든 유기체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생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실제로 생식은 뭐냐? 과거의 유기체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가지고 새로운 유기체를 재구성하는 거이기도 하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생식을 한다는 건 수정란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는 거잖아. 그 생식 자체가 나에게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왜 이 생식의 문제를 인간의 에로스라는 게 이게 이제 생명 충동인 건데 그 생명 충동이라는 게 이 개체가 영원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개체가 자기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부를 밖으로 유출해야 돼. 이게 생식이죠. 그러니까 생명 충동이라는 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죽음 충동하고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일부를 밖으로 떼어내는
이 더군다나 정자나 난자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생명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 내가 후대에다가 나 자신을 연속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생명의 일부를 뚝 떼서 다른 것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역설을 가진 게 생명체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베르그손이 제기하는 것도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체성은 자기의 집 안에 적을 묻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이기도 해요. 시간 속에서 영속하려는 욕구 때문에 개체성은 공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게 유지하는 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개체화하려는 경향과 생식화의 경향을 이게 서로 경쟁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개체화하려는 건 어쨌든 나 자신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거를 바깥으로 빼면 안 되잖아.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것을 바깥으로 나눠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나를 계속 뒤이어서 잊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경향 속에서 개체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를 이렇게 명확한 윤곽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체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베르그손에게 개체라는 건 가장자리, 윤곽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가 모호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1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개체성은 완전하지 않으며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개체인 것과 개체가 아닌 것을 말하기는 종종 어렵고 이따금 불가능하다. 그래도 생명은 역시 어쨌든 개체성을 추구해. 생명이라는 건 어쨌든 이건 자연 안에서 그 개체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개체는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고립되고 자연적으로 닫힌 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전체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이 생식의 경향과 경쟁하면서 개체를 결코 완전히 고립된 것으로 가둬주지는 않죠. 이게 돌하고 생명체가, 무기물질하고 생명체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다면 그런 개체성 속에서, 생명체의 개체성 속에서 노화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43페이지에 그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어떤 생명체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생물학적 법칙은 없고 이제 생명이 종들 일반을 분출시키는 방향들, 이건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겁니다. 생명이 여러 종들로 이렇게 쫙 분산이 돼요. 그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정한 종은 자신을 만드는 행위 자체 속에서 자기를 다른 것과 이제 구분짓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죠. 독립을 확립하고 자신의 변덕을 따르고 탈선을 하기도 하고, 이제 넘기시면 심지어 이따금 내려온 사면을 되올라가서 원래 방향에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재밌는 예가, 나무 예가 나오죠. 나무에서도 노화를 얘기를 할 수 있나? 나무를 가지고 노화 얘기를 해보자. 얘네들은 언제나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럼 나무가 노화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기체, 끊임없이 봄마다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유기체에서도 뭔가가 노화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나무가 나이를 먹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역설적인 건데, 이게 뒤에 45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 가면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모래시계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이게 나이를 점점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비유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죠. 그럼 뭔가 더 하죠. 근데 뭔가 더 할수록 뭔가가 잃어버리죠. 이게 노화를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약간 그런 모래시계의 이미지처럼, 이 모래시계가 뒤집어 놓으면 또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는 더해지는데 동시에 뭔가가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44페이지의 나무 얘기는. 그러니까 무언가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기입되는 장부가 어딘간 열린 채로 있다. 나무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무가 무언가를 잃어가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시간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뭘 잃어가는 게 아니야. 나이를 먹는다는 게 나무에서는 잃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게 나이를 플러스해 갈수록 뭔가를 잃어가는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지속 속에서 계속 새로운 것이 창발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베르그손은 성숙이라고. 노화라기보단 그건 성숙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더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나무에서 나이가 오래된 나무에서도 새로운 잎이 나 창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창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무는 계속 시간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시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시계처럼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 44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정신의 기계론적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4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구체적 지속을 자꾸 부정해. 그래서 변화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분들이 정돈되거나 흩어지는 거. 이런 상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환원을 해버리고 시간을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건 우리의 무지로 환원해버리고 시간을 먹는구나. 되돌릴 수 없는구나.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는 것의 불가역성은 사물을 다시 원래대로 놓을 수 없는 인간의 무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앞에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무력감. 시간이 왜 우리를 무력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점점점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간다고 생각하지? 나무를 놓고 봐라.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노화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6페이지에 아랫단락에 우리는 배의 발달과 성체의 발달 사이에 중단 없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생명체를 성장, 발달, 노화시키는 추진력은 생명체에게 배의 생활 단계를 경과하게 한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화되는 힘이나 아니면 뭔가가 생명으로 뽀록하고 이제 발생해가지고 자기의 생을 이어가게 하는 힘은 동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그 수정이 돼가지고 아이가 태내에서 자라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해가는 과정을 나이 먹는 거하고 되게 대립적으로 파악하잖아요. 이건 동일한 에너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는 것은 젊어지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아이는 태어나게 한 그 힘이 있겠죠. 배가 발생할 때 그 생명력이 있겠죠. 그 아이로 만들어주는 생명력과 사람을 늙게 만드는 생명력은 같은 생명력이에요. 늙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46페이지 맨 아래 생명은 이러한 탄생 이전의 발달의 연장.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약간 베르그손을 비판을 할 때 사람들이 베르그손은 뭔가 생명력이라는 것 자체를 좀 실체화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기론자들이 이제 기계론에 반하면서 그 생명체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지속하게 되는 저 근원적으로는 생명력이 주어져 있다. 생기, 바이탈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뭔가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일종의 목적론,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는 어떤 인과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결정론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 속에는 어떤 에너지가 근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계론이나 목적론이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제 베르그손은 그거를 비판하지만 부분에서 보면 베르그손이 생명력을 약간 실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혐의가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 창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진화의 핵심은 뭐냐? 진화란 끊임없는 창조와 더불어서 진행되어 가는 지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창조기 때문에 생명력 자체가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생명은 이러한 탄생 이전의 발달의 연장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옆에 페이지에 노화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것인지 불가능할 때가 있다. 배의 입장에서 보면 변이를 계속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가 늙어가는 거야? 아니면 배가 계속 발달하는 거야? 이걸 구분하기가 실제로 되게 어렵죠. 그렇게 본다면 결론 47페이지의 중간에 사춘기와 같은 변화는 탄생 이후부터 심지어 탄생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고 이 전환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체의 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와 같은 점진적 준비로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노화 속에서 생명의 고유한 특성은 미세하고도 무한히 분할된 형태 변화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노화라는 건 결국 뭐냐면 변이라는 거예요. 변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도 변이죠. 변이. 생명의 끊임없는 변이 과정이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그것도 생명의 끊임없는 변이 과정인 거예요. 그 변이 과정으로 설명을 하면 노화냐 젊음이냐 이건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간화하는 거지. 젊은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선상에 늘어놓고 더 앞쪽에 있는 것과 더 뒤쪽에 있는 걸 비교할 때만 젊음과 늙음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체의 끊임없는 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르그손한테는 이제 진화의 변이라는 게 매 순간 연속적이고 매 순간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렇게 인과를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딱 파악할 수 없는 상발성 그 연속 속에서 어쨌든 이전과 다른 어떤 변이를 창조하는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끊임없는 변이 이게 베르그손이 말하는 진화의 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 아까 제가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쭉 생명이 시간을 겪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비결정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창조하냐? 비결정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을 바탕으로 뒤에 뭐가 나올까를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베르그손이 이 생명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비결정성. 이걸 이제 우발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발성.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건 앞에 것이 아무리 축적됐더라도 그 축적으로 다 환원되지 않는 무언가를 언제나 동반하면서 변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52페이지에 보시면 진화란 뭐냐? 세 번째 줄에 과거가 현재 속에 실제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생명체 다섯째 줄에 자연적 체계의 인식은 지속의 간격 자체를 근거로 하는 인식이며 이 지속의 간격이라고 말한 게 이 비결정성이에요. 반면에 인공적 체계 즉 수학적 체계의 인식은 극단에만 관계한다. 수학적인 거는 언제나 무한히 쪼개거나 무한히 쪼개더라도 어쨌든 공간적으로 위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해 버리죠.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기계론적으로 연관짓죠. 이제 그게 지금 생략한 거의 얘기입니다. 근데 베르그손은 바로 앞에 시간, 바로 앞에 원인이라고 하는 건 다 허구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이라고 하는 거를 위치에 이렇게 딱 찝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끊어지지 않는 연속, 이게 과거가 현재 속에 계속 연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체의 인식이라는 건 이제 그 끊임없는 연속 속에 비결성성을 도입하는, 그게 실론에서 말하는 자유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앞에 것과 끊이지 않는 연속성 속에서 그 앞에 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비결정적인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가. 생명체는 그걸 본질로 한다가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지속이라는 어떤 개념을 앞에서 얘기했고, 이제 물질과 기억에서는 물질의 세계와 기억의 세계를 다르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억의 차원이 이제 물질적인 것에 끊임없이 개입해서 작동하는가,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창조적 진화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기존의 자기 시대의 어떤 과학적 성과를 이 지속의 관점에서, 생명체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진화론을 이렇게 과학적인 성과들을 같이 접속해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학적 성과에 대한 철학적 응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과학을 해석한다기보다는 과학적인 연구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어떤 지속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그 진화론을 접목해서 더 광범위하게 생명체 일반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쭉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2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변화의 연속, 과거의 현재 안의 보존, 이게 다 같은 차원의 멘트죠. 진정한 지속. 생명체는 이 속성들을 의식과 더불어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생명체에게는 이것들이 의식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명이 의식적 활동과 같은 발명이자 부단한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가르는 그 핵심은 뭐에 있을까요? 생명체는 무생명체에 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더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주요한 질문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생명인가? 이 베르그손은 계속 창조적 진화에서 생명이 뭐지?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이면은 거꾸로 또 뭐냐면 죽음이 뭐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우리는 생명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는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득해지죠. 거꾸로 죽음을 늘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뭐 도처에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이웃들, 친지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경험하는데도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할 수 없는 게 나의 죽음이죠. 나는 내가 죽어갈 때까지, 죽으면 거기서 이렇게 끝인데 죽어갈 때까지 내 죽음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나는 삶을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이걸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렇게 가까운데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내가 생을 구현하고 있는데 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랄까? 이 앞에 기계론하고 목적론을 두 개를 다 비판하면서 이제 베르그손이 이후에 그 지성과 본능의 분화, 그러니까 2장 3장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얘기라 그랬죠. 도대체 지성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이 의식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할 거기 때문에 앞에 거는 이제 진화론에서 어떤 걸 가져오고 어떤 걸 버릴 것인가. 그 맥락을 파악하시면 돼요, 1장은.
자, 좀 쉬었다가 할까요?